반갑습니다. 주식 요약해드리는 주식 요약TV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변동성이 커요. 방향성 자체는 이란 악재 때문에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초 개파락하고 반등하거나 또는 이제 시초가 약상승한 후에는 장중에 낙폭을 확대해가는 이제 뭐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식의 전개가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이란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 시장 변수는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제가 펄어비스 영상을 찍어 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 주식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 시장 먹고 있습니다. 올해만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펄어비스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펄어비스가 오늘 20.56% 종가 마감했고 고가는 21.08% 상승했습니다. 못해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어쨌든 지금 가격에서 1차 매수는 해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구체적인 이제 매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전에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셨다면 펄어비스 내용을 바로 체크하시고 분명히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급등이 안 나왔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비중 늘릴 기회를 또 기다리면서 2차 매수를 노려가지고 이 시세가 그 이후에 나왔다면 불타기까지 이루어지면서 수익이 훨씬 더 커졌겠죠. 네. 시장에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시세의 진정한 근원은 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시장 기대치를 초월하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업이 당장은 몰라도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값이 나올 거라는 믿음 정도는 나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시세를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근거로 시장에서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메이저들이 들어와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메이저. 이 메이저 자본이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이 아직도 개잡주나 작전주 같은 깡통 주식에서 특히 뉴스 매매 같은 것들을 하고 계신다면 이거 악귀 지옥이거든요. 악귀 지옥인데 그래도 꼭 살아남으시면 좋겠고요. 굳이 악의 다툼이 아니더라도 근거 있는 베팅으로 나보다 더 웃돈을 주고 살 사람들이 많은 주식을 미리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시청하고 이제 아이디어 확장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 주제는 LNF입니다. LNF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이제 쓰기 시작했죠. LNF가 배터리 섹터 이쪽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관심 종목을 이제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뭐 5일짜리, 뭐 40일짜리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지금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 어쨌든 5일 내에 이제 주가 퍼포먼스는 어제 말씀드렸던 펄어비스가 최상단에 있고요. 근데 펄어비스 저는 이미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다루진 않을 거예요. 한동안.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에 또 이제 2순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도 풍력, 바이오, 태양광, 우주, 증권, 배터리 이렇게 순서대로 봤을 때 LNF가 상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중기적인 상태에서도 주도 섹터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주도 섹터에 속해 있고 그리고 상승세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LNF가 배터리 섹터 내에서는 최근까지는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빈약했어요. 이게 이제 좀 뒤로 가보면 요 구간이거든요. 잠깐 이제 차트를 추가해 볼게요. 에코프로,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 삼성 SDI. 아이고, 삼성 공조가 됐네. 잠시만요. 삼성, 네, 삼성 SDI. 자, 같은 시기를 보시면 이 맨 얘가 LNF인데 LNF를 제외한 다른 주식들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죠. 다른 건뭐 200%, 뭐 100%, 뭐 99% 올라갔었는데 LNF는 69%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 가장 언더퍼폼을 보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외받고 있었던 주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신고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신고가를 쓰고 있으면 뭔가 이유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이유를 알기도 전에 일단 시세를 보면 어쨌든 섹터 내 주도주는 확실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단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길래 이렇게 주도주를 만들어 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시계열 순서대로 최근 추이를 말씀드릴 겁니다. 집중 한번 해 보시고요. 너무 넓게 뭐 이렇게 몇 년치를 다 살피면 좋게 좋겠죠. 근데 별로 그렇게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냥 이 최근에 이 돈, 메이저가 무엇으로 이걸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근데 요 정도죠. 어차피 이제 다른 이제 섹터 내에서 다른 배터리 종목에 비해서 힘을 못 썼던 얘가 갑자기 주도주가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슨 변화가 있었던가 어떤 계기가 발생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름인데 배터리 섹터의 굵직한 이슈는 인터 배터리 그리고 로봇 탑재 배터리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튬 가격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모든 것들이요 2월부터 흥행했던 겁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LNF는 언더퍼폼이라고 했죠. 주가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뭐 된 것도 아니고 사실 LNF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딱 주가 급등하기 전까지도 그 계약 불발 이슈도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계약 무산 이슈였는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LNF는 이제 2월 이제 후반부에 그 잠정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때 이제 25년 이제 4쿼터에 영익이 이제 825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 컨센서스는 한 180억에서 190억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컨센보다 훨씬 많이 나왔죠. 네. 그럼 2월 후반부에 급등을 했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급등이 안 나왔을까요? 왜냐면 이 잠정 실적 발표에서 그 영업이익이 이제 좋아진 이유가 사업을 잘해서는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뭐 일단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그 고객사의 그 삼원계 배터리 그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판매는 부진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전기차도 잘 안 팔리고 특히 이제 NCM 배터리 이제 양극재를 이제 쓰는 배터리를 이제 줄이고 LFP라든가 하이니케 배터리 뭐 이런 것들 쪽으로 막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재고 조정까지 일어나니 LNF 입장에서는 이 판매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익성에는 악영향을 미쳤다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LNF의 주요 고객사로 이제 테슬라 항상 거론되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하이니켈 이제 NCM의 제품에서 이제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장 풀가동이 있어서 매출이 방어가 되긴 했어요. 근데 매출이 뭐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증가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익성이 뭐 좋아졌다 이런 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냐? 리튬 가격이 바뀌었죠. 리튬 가격이 크게 반등했어요. 그래서 25년도 때 이제 25년 8월부터 CATL이 리튬 생산을 이제 줄였죠. 광산 채굴도 줄이고 하면서 감산이 돼버리니까 리튬 가격이 빡 올라가면서 모든 배터리 이제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재고자산 재평가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고자산 조정에 의한 실적 상승이기 때문에 이건 LNF의 고유한 이슈가 아니라 그냥 섹터 내에 이제 LNF랑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한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 스토리텔링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LNF는 워낙에 부진한 주식이다 보니까 LNF의 재고자산 재평가는 주가의 멀티플을 크게 반영하지는 못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멀티플은 이제 2월 달이 아니라 이때 이제 다 반영시켰죠. 그래서 10월 달쯤에 이렇게 보시면 LNF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올라갔고 에코프로도 올라갔고 그죠?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다 올라갔어요. 예, 이게 이제 리튬 가격 상승과 이제 시장 상승 뭐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올라간 거라 가지고 LNF한테 뭐 특별하게 뭐가 더 좋았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내용이 나왔던 게 이제 25년이었으니까 이제 26년에 넘어가면 미국이 중국의 이제 ESS나 배터리에 또 관세를 더 때려버린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게 좀 다 반영이 됐던 건데 그 이후인 이제 3개월 동안에는 이제 LNF는 소외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정 실적이 이제 나온 게 이제 2월 달이었는데 그 LNF는 2월에 잠정 실적 나오고 주가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 일단 4분기에 재고 자산이 이제 재평가됐죠. 그 25년 4분기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상승을 했는데 요때 이제 인터 배터리 기대감으로 다른 배터리 다 올라가고 있을 때 얘는 관심도 없고 별것도 없는데 주가 저점은 또 지켜주는 요런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 악재가 있었거든요. 악재가 숨은 악재가 있었고 그다음 또 숨은 호재가 있었어요. 이게 상충되면서 박스권을 만든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이제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 테슬라향의 원통형 배터리 이제 요게 이제 하이니켄 제품이 추가 출하가 되는데 어 이 부분이 앞으로 그 삼성 SDI를 통해서 계속 확장될 거라는 기대감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4세대 LFP 양극재를 이제 올 3분기 말이나 4분기쯤에 3만 톤 정도 추가로 증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공장이 이제 상업 가동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돈벌이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이제 작년 말에 나왔지만 연초에는 액션이 안 나왔고 지금 이제 주가 상승하는 건 하반기에 그 LFP 양극재 3만 톤이 가동이 됐을 때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될 거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요 정도가 주가를 계속 버텨주게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주가의 숨은 악재는 사실 202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노스볼트라고 다들 아시죠? 노스볼트 유럽에 있는 회사인데 이때부터 이미 노스볼트 이제 망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노스볼트가 계속 부진한 상태에서 LNF가 9조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무산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요 구간 모든 배터리 섹터가 다 강할 때 LNF만 가두리해서 그냥 주주들 속을 태우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이제 차분히 한번 풀어보면은 어쨌든 3분기 말이나 4분기쯤에 테슬라 쪽으로 이제 양극재, LFP 양극재 3만 톤을 공급하게 될 거란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게 3월 달부터 어느 정도의 그 주가 상승이 일어나야 당연히 자연스러운 건데 왜 3월 달부터 올라가야 되냐면 3월 6일에 그 LNF는 그 인터 배터리에서 공개 IR을 내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IR이 아닌데 그 인터 배터리에서 실제 키워드는 그거였잖아요. 미래 기술로는 전고체 배터리였고 그 다음에 또 로봇에 탑재된 배터리는 무엇인가 뭐 이런 쪽에 이제 세상에 그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졌는데 시장의 선반영이 이미 2월, 3월에 다 이제 다 돼버리면서 3월 6일에 정작 이제 LNF는 여기서 우리는 ESS에 이제 진출할 것이고 그리고 하이니켈 배터리 프리미엄 전기차 라인업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IR을 해버렸어요. 예. 우리는 뭐 전고체 배터리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냥 사업 이런 걸 하겠다. 뭐 이런 걸 말을 해버리니까 미래지향적이랑 또 미래지향적이긴 한데 매우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미래지향적인 발언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 배터리의 실질적인 기대주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3월 6일 요 기점으로 해서는 NNF가 올라갈 놈이었으면 올라갔어야 됐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어 인터 배터리의 내용은 2월 달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에는 인터 배터리가 몇 년 전부터 3월 달에 이제 늘 했는데 그 3월 달에 할 거면은 1월 달에 선반영이 되거나 2월 달에 선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1, 2월 달에 주가 반응이 아무것도 없다가 3월 달에 반짝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이게 인터 배터리의 약간 고유한 성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리튬 가격이 막 상승한 상태였으니까
인터 배터리 전까지도 이제 올라갔고 이제 전고체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를 하면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하필 재수없게도 이란발 악재 터져 버리고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 드러나면서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확 죽어버렸어요. 되려 이제 주도했던 배터리들이 꼬꾸라지게 된 거죠. 뭐 LFP 같은 경우에도 그 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는 진행 중인 게 맞지만 당장에 그 LNF가 LFP 배터리로 엄청나게 대규모 성과를 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ESS가 어쨌든 배터리 산업에서 가장 지금은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 전기차 EV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핵심 키워드예요. 왜냐면 이 ESS가 대부분 어디에 쓰이냐면은 데이터 센터향 매출로 집계가 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도 근데 사실 시장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죠.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AI 데이터 센터, 서버, 그리고 이제 하이퍼 컴퓨팅 뭐 이런 데 투자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미국은 지금 반중국산 ESS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ESS 시장에 안착만 한다면 이게 주가 멀티플을 상향시키는 요인으로 제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LNF가 이제 그 ESS용 LFP 양극재를 생산하면 그걸 누가 받아서 쓸 거냐 이건데 이미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ESS 시장 진출에 엄청 박차를 가해서 점유율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믹스해서 보면 RNF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인터 배터리 때 끝나고 바로 올라갔어도 이상할 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제 갈놈이었다면. 근데 뭐 이 LFP가 ESS에 쓰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4분기 늦으면 한 4분기일 거고 빠르면은 한 3분기 중순 말 이때쯤에 이제 3만 톤 정도 증산하는 이 LFP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밀도 LFP예요. LFP의 단점이 뭐냐면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건데 4세대 이 LFP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 3세대보다 훨씬 더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여놔서 전기차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 안정성을 정말로 중요한, 그러니까 전기 공급 안정성을 정말 중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나 서버 뭐 이런 데도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 대규모 증산을 한다는 건 ESS 시장 단순히 이것만 노리는 건 아니죠. 왜냐면 테슬라가 탑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때려박을 수는 없어요. ESS가 지금은 이제 주류가 한동안 주류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배터리에서 잡으려면은 모빌리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우주 발사체나 뭐 이런 데 다 쓰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하이엔드 퀄리티의 제품을 생산하는 고객사가 나를 선택해 줘야만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즉슨 3만 톤이라는 대규모 증설을 한다는 이 베팅은 결국은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로봇 회사들이 이제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로봇 생산 단가를 낮춰서 이제 시판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요 부분까지 감안해서 여기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4세대 LFP를 증설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4세대 그 고밀도 LFP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이제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슈가 터졌잖아요. LNF의 오너가 엄청난 성능 지명이 있어가지고, 로봇에도 쓰일 거야. 이렇게 하고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 뒷걸음질 하다가 쥐 잡은 격이긴 한데, 호재 위에 호재가 더 쌓여버린 건 맞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6일에 이제 인터 배터리가 이제 되고 나서 좀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요. 공개적인 IR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4년부터 발목 잡았던 노스볼트 스웨덴이죠. 스웨덴에 있는 노스볼트 노스볼트라고 확정하면 안 됩니다. 추정이 맞죠. 왜냐면 노스볼트라고 직접적인 발언을 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노스볼트 악재가 공시로 나와버렸어요. 노스볼트로 추정되는 악재가 공시로 나왔습니다. 이게 24년 11월에 이제 공급 계약을 구조 맺고 이게 6년간 공급으로 이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1년간 규모로 치면 1.5조, 1조 5천억 정도의 규모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산될 수 있다라는 그 공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노스볼트로 추정되는 고객사가 파산을 하거나 피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메이저가 몰랐을까요? 제가 펄어비스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3월 19일에 그 펄어비스 주가를 보면, 이거 지금 보면 엄청 올라갔죠. 내가 이제 그 어제 그 일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19일에 이렇게 떨어뜨린 건 의도적인 개미털기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저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짓거리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주가에 장난질을 친 건데, LNF 같은 경우에는 여기 3월 17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요때, 아이고, 요때 3월 17일에 이때 공시가 나왔는데, 대략 공시가 나왔을 때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메이저가 개미털기를 하기에 부담스럽거나 이미 반영을 시켰나 보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아마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악재를 선반영했다 이겁니다. 악재를 선반영 시켰나 보다. 왜냐면 1월에서 2월에 그 에코프로, 삼성 SDI,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지만 주가가 다 올라갔잖아요. 배터리 주들도 강세 보일 때. 근데 LNF는 벅벅기였습니다. 바닥에서 기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딴 거 다 치고 올라가는데 얘가 못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쨌든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이 증발했으면 LNF가 이 실적을 보면 연간 실적에서 최대 실적이 4조 6천억 정도예요, 매출이. 근데 이거 평균 잡으면은 1조 5천억 날아가 버리면은 거의 반토막이 날아간 겁니다. 하한가를 갔어야 돼요, 심각하면. 아직 계약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설명을 했고, 인수기업을 통해서 승계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도 했죠. 근데 노스볼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차전지 섹터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요, 거의 2년 6개월 내내 쳐다보던 기업이라는 거예요. 2년 아니죠.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내내. 왜냐면 2차전지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은 그 단순히 그 국내 배터리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안 되고, 세계적인 배터리 이제 셀 업체나 이제 그 완성차, 이제 전기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나 이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탑다운식의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노스볼트의 그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메이저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24년도 때 이때 보시면 주가가 뭐 이때 섹터 전체가 뭐 처박힐 때였습니다. LNF도 뭐 70% 80% 빠지고 에코프로도 뭐 거의 90% 빠지고 그럴 때인데, 메이저가 그거 다 물려 있었겠습니까? 애진즉에 엑시트를 했겠죠. 핵심 자본들은 엑시트를 했다. 그런데 그때 엑시트할 자본들 말고도 엑시트 못한 자본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 엑시트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아, 이때 아니면 언제 팔아고 이제 엑시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팔 놈들이 다 팔아버린 겁니다. 정말로 이제 큰 돈들 중에서 이제 나갈 놈들이 다 나갔으니까. 그러면은 올해 더 이상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LNF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떨어질 게 뭐가 더 있어? 없잖아. 근데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CATL이 증산을 지금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LNF가 하반기에 3만 톤 증설하는데 4세대 LFP 양극재네? 지금 괜찮은데? 테슬라 쪽으로 거의 독점식으로 가면, 아, 이거 그림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악재가 터진 3월 17일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인 악재가 나와버려가지고 이게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3월 24일부터는 강세가 나타났죠. 이 주가 상승 명분은 뭐냐면, 하반기 4세대 LFP 양극재 3만 톤 생산 기대감,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제가 보름만 보면 된다 했잖아요. 3월 2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었던 건 털어낼 걸 다 털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화된 악재 때문에 이제 뭐 이거보다 더한 악재가 뭐가 있겠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노스브레트가 이제 추정되고 있지만 얘가 만약에 파산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LNF는 배터리 셀 업체인가요? 아니죠.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죠. 그래서 ESS, EV 이 시장의 엔드 유저만 그 견조하다면,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제품을 수요하는 고객들의 주머니 사정만 안정적이라면 결국엔 누군가는 이제 또 양극재를 주문해서 이 시장을 충족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하이테크 기업들의 뭐 데이터 센터 ESS 공급을 하는 기업이나 뭐 글로벌 완성차 EV 이제 전기차의 그 글로벌 기업이랑 이게 그 엔드 유저들과 밸류체인을 맺고 있는 배터리 셀 업체와 계약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그런 확신만 있다면 특정 배터리 셀 업체가 파산을 하든 뭘 하든 바로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 아, LNF 양재가 거기에 채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새로운 채택을 받을 수 있을까? 다른 기업도 얘를 채택해 줄 수 있을까? 이런 확신만 있다면 결국 셀 업체 간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회사가 LNF를 다시 채택해서 순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내에서는요, 그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요 두 곳만 물고 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삼성 SDI를 물고 늘어나면은 어쨌든 밴더에 계속 들어간 거예요. 테슬라 밴더에. 그죠? 3월 24일에 그 발표가 나왔죠. 3월 24일에 그 삼성 SDI 미국 법인의 1.6조 LFP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그러니까 이 규모 뭐 이런 것도 뭐 생각하시면 좋지만 이거 의미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 SDI의 양극재 공급을 계약 체결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테슬라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테슬라 밴드 여전하구나. 그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LNF 하면은 테슬라 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땡땡땡 향은 얼마든지 더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LNF는 테슬라 향 양극재 생산 기업이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나였어요. 언제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가가 이렇게 쳐받고 있을 때도 테슬라 향이었어요. 테슬라 향이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가가 땅으로 이제 쳐받고 있는데, 이렇게 쳐받고 있는데 역배열로 이렇게 모든 게 다 역배열에 쳐받고 있는데 어떤 호재도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때, 아, 이거는 땡땡땡 향이니까 좋아, 버텨야지,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머나먼 대장정을 동행할 심산이 아니시면 시도도 하지 마세요. 욕도 안 하고 기업을 응원하면서 기업의 오너와 같이 경영가의 마인드셋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주가가 땅굴 팔 때 함부로 장기 투자를 합시고 버티는 행위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 자칫 잘못했다가 기업이 회생 불가가 돼버리면 그대로 모든 걸 다 날리게 될 거니까요. 어쨌든 지금 LNF는 어떻습니까? 지금 LNF는 신고가를 쓰고 있죠. 배터리 섹터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요. 자, 다른 배터리 섹터 한번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머티, LG에너지,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누가 뭐라 해도 LNF가 지금 제일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죠? 호재란 호재는 모두 부각되는 게 지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LNF는 뭐를 좀 이제 오마주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냐? 엔캠. 엔캠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2024년도에 이거 700%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이때가. 그죠? 700% 좀 안 되게 올라갔네요.
고가까지 하면 700%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때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한국의 아니죠. 한국의 전액 최대 생산 기업 등극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제 24년 하반기에 이제 뭐 최대 규모 생산을 한다. 이게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급 붙으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요, 비중국 기업 중에서, 자, 비중국 기업 중에서 LFP 양극재 최대 생산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캠을 오마주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이제 주가의 기한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절대로 시장에서 뭐 컨센서스나 이런 예상치 그 중에서도 배터리 판매 판가 그리고 뭐 그 리튬 가격 예상 뭐 이런 거 맞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리튬 가격 결정권은 중국한테 있어요. 그냥 중국에 있다고 해야 돼요. 왜냐면 2차 전지 수요가 어쨌든 지금보다 먼 미래에는 더 큰 규모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은 이걸 내려놓지 않을 거고, 그래서 실질적인 그 시장 장악력에는 중국이 한 6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놓아버리면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무기 하나를 잃는 거라서 중국이 계속 쥐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점에 전기차 완성차 판매량 정체가 발생할지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왜냐면 경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빡 때려버리면 전기차 어떻게 사요? 사람들이 안 사지. 그죠? 또는 중국이 갑자기 덤핑을 빡 때려버리면 리튬 가격 폭락하겠죠. 뭐 배터리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가격 추이가 크게 무너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안정화가 돼서 상승을 할 때, 그리고 전기차 판매 추이가 확 꺾이지 않고 어느 정도 판매량을 견조하게 유지하고 되려 또 수요가 더 증가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경제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을 때만, 그럴 때만 이제 배터리나 이제 양극재 출하량 예상 수치를 가이드 삼아서 주가 추적을 하시는 거, 딱 이 정도만 권고합니다. 세상이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만큼 상호작용도 엄청 복잡해서, 사실 어디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딱 잡아서 그 누구도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수치를 맞추는 게임을 하지 마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내일 온도는 정확히 몇 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 않죠. 내일 지수는 정확히 몇 포인트일까? 이거 100명한테 물어도 100명 중에 한 명도 못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 맞추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트렌드와 추이 정도로 예상하는 선에서 만족하셔야 됩니다. 더 깊게 파고드는 건요, 바보 또는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천재는 0.01%만 가능한 거고, 이 극소수의 천재보다는 대부분은 99.9%가 바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을 굳이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대부분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치 게임 하지 마세요. 중국의 CATL이 그 아까 감산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대형 리튬 광산 생산을 이제 25년 8월에 일시 중단했는데, 이거는 또 어떤 거랑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4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품풍에 대응해서 감산했었죠. 이게 품풍이 뭐냐면 품귀 현상의 반대말입니다. 품풍에 대응해서 이제 감산을 했고, 이것 덕분에 이제 메모리가 이제 다시 그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반등하다가 이제 HBM 사이클에 이제 더 몰빵 쳐버리면서 메모리가 범용 메모리 생산이 더 줄어들면서 메모리 부족해졌어. 이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리튬도 지금 이제 공급 과잉을 잡아내려고 CATL에서 이제 그 감산을 한 건데, 이것도 좀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어쨌든 CATL 감산 덕분에 이제 그 리튬 가격이 튄 건데, 리튬도 공급이 과잉되어 있고 판가가 떨어지니까 CATL이 이걸 계속 운영했을 때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리튬은 그
가공 재련 과정에서 악재가 뭐냐면 심각한 독성 가스, 그리고 유해 물질, 그리고 폐기물, 환경 오염, 뭐 그냥 특히 이제 토양 수질 오염, 뭐 아주 난리 납니다. 이걸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국가가 규제를 마음대로 그냥 조절해 버리면 되다 보니까 이런 악재를 무시하고 추진해 버려서 이 중국이 리튬 시장에서 장악력을 보일 수 있었던 건데요. 근데 CATL이 언제 다시 생산 가동을 돌리고 전 세계 리튬 시장에 또 덤핑 물량을 때려박을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25년 8월부터 제가 생산 중단을 했다고 했잖아요. 일부를. 근데 저는 못해도 뭐 짧아야 4월까지고 길면은 올해 8월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품 생산 문제가 환경 오염인데 이게 굉장히 국가적인 자학 행위예요. 자기 학대 행위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미래 비용을 감안했을 때요. 무작정 증산만 해서 싸우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중국의 그 장시성 이춘 장시성의 이춘 지역에서 리튬 생산이 굉장히 활발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매우 심각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뭐 이대로 10년, 20년 이게 흘러버리면 그 토양에는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해요. 그만큼 수질, 토양 오염 상태가 엄청 악화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리튬으로 10원 벌려고 하다가 5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토양이나 수질 오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하수나 이런 거 그냥 배려놔 버리면 추적이 안 되고 뭐 정화가 너무 어려워요. 비용이 엄청 증가하고 이게 오염이 어디까지 퍼질지 예상이 안 되는 거죠. 중국은 땅덩이도 넓은데, 그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CATL 입장에서는 리튬 가격이 엄청 튀고 수요 과잉이 일어나고 이래야 증설할 맛이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굳이 대량 생산으로 이제 해가지고 덤핑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고 봐요. 그런 점에선 좀 이제 감사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 앞에 영상 내용 확 지나오니까 너무 빨랐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LNF는 지금 신고가. 그래서 호재를 호재로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악재를 더 얻어맞을 게 없죠. 특히 유동현금이 3,828억이 있어요. 그래서 유동현금이라는 게 진짜 순수 현금입니다. 근데 재물을 보면요. 올해부터 이제 흑자 돌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 흑자 돌리고 단기 순이익은 좀 쬐깐하지만 어제는 300억 정도 되니까 이제 현금이 마이너스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장 가동 이제 3분기 말 뭐 4분기 초 뭐 이렇게 해서 뭐 돌아가게 되면 굳이 그 공장 돌리는데도 바빠서 공장에 추가적으로 급진적 투자가 발생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 말은즉슨 추가 자본 조달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출 채권도 3천억 후반대예요. 그래서 한 매출 채권만 선순환 잘 일어나고 뭐 이제 삼성 SDI나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도산한다 이런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현금 유보금이 계속 쌓이기만 하겠지. 뭐 추가 증자를 해가지고 주식같이 희석을 하거나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전한 상황인 건 맞죠. 그리고 좋은 상황이죠. 이제 호재가 호재로 작용하니까.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익률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리튬 가격은 한동안 호조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CATL이 당장 증산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감사항이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테슬라향 하이니켈 양극재 플러스 4세대 LFP 양극재 3만 톤 하반기 상업 가동. 이게 또 이제 비중국 최대 규모 엔캠의 오마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도 매우 긍정적이다. 그죠?
그다음 네 번째, ESS 시장에서 비중국 4세대 LFP 양극재 채택이 되면 미국 그리고 뭐 이제 그 외 뭐 동맹국들은 중국산 ESS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세계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채택될 가능성. 이것도 주가 멀티플 띄우는데 좋은 모멘텀이죠. 한때는 AI 붙으면 다 올라갔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삼성 SDI 배터리가 그 뭐더라? 로봇 그 CES에서 나왔던 아틀라스. 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에 이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알려졌던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뭐 아직까지는 어떤 게 진짜 채택될지 몰라요. 근데 뭐 당장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로봇 단가를 낮추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면 엄청 비싸지겠죠. 그게 아니라 당연히 LFP를 쓸 건데 국내에서 LFP 양재는 제일 빠른 게 누구? LNF. 그러면은 어쨌든 LNF 양재를 어느 셀 업체든 아틀라스에 납품하려면 LNF 걸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LNF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에도 배터리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도 이제 멀티플에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공장 가동률이 풀가동이다. 이 풀가동이니까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일감이 많아서. 일감이 없는 게 아니라 팔이 날리고 있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지금 이제 막 직원들을 쪼아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뭐 상여금도 빵빵 주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상여금 왜 줍니까? 그만큼 퍼줘도 회사가 남는 게 더 많으니까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이제 곧 온다는 거죠. 그래서 LNF의 오늘 핵심 내용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내용들도 있는 주식이었는데 왜 여태까지 외면받았나? 그거는 묻지 마세요. 그건 메이저 마음이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이제 털어낼 걸 다 털어냈고 이제는 추세를 돌리고 호재로서 이제 인정해 주자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이 호재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LNF 내용은 이 정도인데 그 주가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펄어비스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일단 그 종목당 최대 비중은 30%라고 가정합시다. 왜냐면 포트에 뭐 이제 저는 한 세 종목은 회전이 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30%한 번에 다 들어박나? 그러면은 세 개 다 들어갔다가 시장 폭락 나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눈에 들어오면 그 30%를 100%라고 생각합시다. 30%가 종목당 100%예요. 그러면은 일단 눈에 들어오면 종목당 20%를 1차 매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80%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종목당 80%. 그러면은 이제 1차 매수는 어디서 해? 자, LNF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산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 산다고? 네,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2차 매수는 밑에다 열어놓을 거거든요. 2차 매수는 어떻게 한다? 2차 매수는 상승을 2분의 1 반납하거나 핵심 라운드 피격까지 내려오거나 또는 시장이 대폭락하거나 그러니까 기업의 개별 악재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건 사면 안 돼. 손절해야 되는 거지. 2차 매수를 거기서 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치면은 10만 원을 참 와주면 너무 좋겠지만 어렵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과 16만 원 사이에 중간 가격이면 한 13만 원. 여기서 이제 사면은 이제 2분의 1 상승 반납해서 매수한 것일 거고, 이거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12만 원. 여기서 사면 잘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그것도 12만 원 안 올 것 같은데 13만 원 오고 또 12만 원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20% 사고 15만 6,800원에 그 다음에 13만 원에 10%, 12만 원에 10%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고가 올라가면 30%에서 40% 비중을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매수를 해서 비중이 40%가 됐잖아요. 그럼 평단도 낮고 그 상태에서 신고가니까 한 30% 정도 사면 평단이 뭐 중간 정도 잡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추세가 계속 올라가면은 그 추세를 보면서 남은 비중이 얼마입니까? 한 대략
한 30% 남죠. 30% 남으면 그거를 뭐 쪼개서 뭐 10%씩 불타기를 하든 그게 비중을 늘려가면서 목표치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근데 2차 매수가 안 될 수도 있죠. 1차 매수만 되고 신고가 가면 말 그대로 신고가 매수 비중도 2분의 1로 줄이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뭐 여기서 1차 매수했어. 올라간다고 이 신고가니까 바로 매수. 이건 신고가의 의미가 없죠. 신고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7만 원에 난 매수를 하려고 했어. 2차 매수를. 근데 안 왔잖아요. 그러다 얘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올라간 신고가가 근데 신고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건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신고가 매수 비중도 이제 2분의 1 정도로 이제 조절해가지고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 남은 비중은 추세 추정하면서 불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끝은 뭐냐? 대세가 끝났다 생각할 때까지 반복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것만 하면 그 외에도 이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일 때는 우상향하는 곳에서 어떤 기법을 쓰든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시간 압박을 받는 레버리지를 써서 쫓기듯이 손절하거나 강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또는 자신은 그 투자 심성에 맞지 않게 자본 배치 전략을 틀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그 본인의 영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영역을 지킨다는 건 뭐 그게 크든 작든 자신의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의하셔야 될 건 2차 매수 이후에는 절대 떨어지는 것을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2차 매수했는데 제가 분명히 그 다음에 신고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2차 매수 이후에 더 떨어져. 이거 싸다 하고 사면 안 됩니다. 기업 악재가 나왔다? 당연히 안 되고요. 실적 악재가 나왔다? 당연히 안 되고요. 소리 소문 없이 빠진다? 당연히 안 됩니다. 3차 매수가 하락에서도 가능한 경우는 그냥 시장이 단기적으로 뭐 코로나처럼 확 빠져, 이게 아니면 3차 매수를 밑에서 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타기는 없다는 겁니다. 1차, 2차 매수, 2차 매수를 물타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안정적인 평단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할 매수 계획일 뿐이고, 그 밑으로 사는 거는 진짜 계획에도 없는 물타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시장의 패닉셀이 팍 터졌을 때만 허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저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